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시스템 어프로치 옵쇼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시스템을 적용한 해양 엔지니어링 관리, 즉 EM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는 과정을 맡게 된 장호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7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첫 번째, 해양산업의 전망. 제일 궁금하시죠? 만약에 해양 쪽에, 조선해양 쪽에 계신 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이 어려운 시기를 언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안 그러세요? 제가 다른 데 강의 가면 무조건 저한테 질문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제 좀 좋아지겠습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극복되겠습니까? 언제쯤 좋아질까요? 그죠? 정답은 모르죠, 저도. 그렇지만 어떤 지금 현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산업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해양산업의 기술은 이 과정에서 뭘 설명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니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엔지니어링 기술. 그렇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기술은 결국 설계 기술을 얘기합니다. 광의의 엔지니어링은 피지빌리티 스타디부터 그 다음에 피드, 디테일 설계, 생산 설계, 생산의 전 과정, 그리고 나중에 커미셔닝, 그리고 나가서 운반, 나가고 설치까지를 모두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서비스까지도 포함한 데 있습니다. 근데 협의의 엔지니어링은 뭐죠? 피드와 디테일 설계를 얘기를 합니다. 협의에서는 좀 샵도 좀 무시하고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피드와 디테일 설계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어떤 플로우를 가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학부나 이제 대학원 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도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산업의 매니지먼트 기술. 작년에 제가 수업한 과목은 해양산업의 공정관리라 그래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for offshore였습니다. 그래갖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기술은 해양에 오리엔티된 기술은 아니에요. IT에서도 쓰고 육상 플랜트에서 쓰고 요즘 신제품 개발이나 요즘에 어디서도 써요? 유니클로 같은 옷가게에서도 씁니다. 유니클로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법을 의류에 적용해서 성공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매니지먼트 기술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틀 동안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1시간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요. 좀 재밌는 내용, 쉬운 내용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개념 정도만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산업의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즉 엔지니어링 기술을 알고 매니지먼트 기술을 알면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계산도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EM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엔지니어링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M, 각 부서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제 EM 하면은 PM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요. 사실은 EM,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인 CM 또는 컨트랙트 매니지먼트라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 그 다음에 품질 관리인 QM, 그죠? 이런 매니지먼트는 결국 PM 밑에 있는 거예요. PM의 한 분야예요. 그러면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결국 매니지먼트를 하는 겁니다. 매니지먼트를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는 정확하게 하면 관리가 아닙니다. 경영입니다. 경영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계획해서 해나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어떤 일을 계획해서 해나가는 과정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는 그 과정 중에서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영을 하는 것이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EM을 이렇게 쭉 하고 있으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EM은 설계적인 기술을 많이 알아서
뭔가 솔루션을 내놓는 사람을 EM이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발주처하고 기술적인 갈등을 빚는다든가 아니면 설계하다가 방법이 없을 때 EM한테 들고 와요. 그래서 실제 어떤 회사들은 가면 EM이 굉장히 우리 교수님 연배 되신 나이 드신 분이 앉아가지고 내 옛날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때는 이렇게 했어 뭐 이러면서 그러시면서 EM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렇게 되면 설계분들은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M은 매니지먼트 경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설계를 이끌기 위해서 설계의 프로를 알고 설계를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기술을 갖고 컨설팅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을 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설계 기술은 누가 많이 알고 있겠어요? 누가 최고가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익스퍼트, 전문가. 그 설계 전문가는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설계하는 사람이죠. 굳이 또 그 중에 나눈다면 LE가 되겠죠. 리드 엔지니어. 배관 리드 엔지니어가 그 부서의 최고가 돼야 되고 리드 엔지니어가 스트럭처의 최고가 돼야 됩니다. 그걸 EM이 나서서 기술적으로 가타부타 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매니지먼트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발주처와의 갈등 상황이나 현장의 기술적인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그 안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그게 유들이 있게 아주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엔지니어링 매니저지 그걸 가지고 이거는 옛날엔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양보해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것도 많이 와요. 어떤 설계 특히 그레이존 같은 거 전장하고 뭐 기장하고 요즘 많이 싸우죠. 이따가 왜 그런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서 이 업무 누가 해야 돼요? 그럼 걔네 이래요. EM 보고 심판 봐주세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EM이 야 이거는 이만큼 네가 하고 이만큼 네가 해 이런 EM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라 그러죠. 그럼 꼭 싸움 붙인다 그러는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누가 하는 것이 옳은가 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하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리스트 앤 런더로 해서 다음 프로젝트도 반영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엔지니어링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수행하기 위한 역할 및 조직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조직을 가져가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약, 스콥에 대한 룰. 계약이요. 예전에는 보통 조선 같은 경우는 영업하고 기술 영업에서 다 알아서 해요. 이따가 저 업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할 겁니다. 왜 조선은 그렇고 해양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근데 해양 같은 경우는 뭐 PM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때요? EM이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계약서에 혹시 해양 계약서를 봐보신 분? 혹시 그런 업무 해보셨어요? 계약서? 죄송한데 부서가 어디다 그러셨죠? 해양성자 쪽에.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뭘 주죠? 스펙. 그렇죠. 스펙이 계약서입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육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 계약서예요. 그러면 처음에 계약서를 처음 주면서 한번 검토를 하라고 줍니다. 그죠? 검토를 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분이 뭐라 그러죠? 경험 안 하셨어요?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뭘 찾아와라? 네? 어떤 거요? 데비에이션? 데비에이션. 그건 좀 깊이 들어가는 얘기고, 우리 기술과 스코프 간의 데비에이션을 찾아라. 결국 그거를 쉬운 말로 뭐라 그러죠? 무슨 조항? 독소 조항 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코프이라는 거는 발주처에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너희가 해야 돼 라고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대로 하면은 만들어져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회사의 설비에서 맞출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또는 우리 회사의 그때 상황, 뭐 가장 대표적인 게 RT 100%, 뭐 이런 프로젝트는 없는데 RT 100% 찍어라. 지금 RT 100%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산업안전부에서 방사능보건법에 의해서 RT에 대한 시간을 제한시켜놨죠.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RT는 2%찌고 이거 UT로 바꿉시다. 만약에 그대로 가면 그건 독소조항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젝트에서 RT를 못 찍어요. 그렇죠? 조선소에서 프로젝트 하나 갖고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거는 이제 CM 쪽도 관련되어 있지만, 컨설팅도 관련되어 있지만, 이런 스콥에 대한 룰, 계약 스콥에 대한 룰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그리고 이것에 앞장서서 일을 하는 사람이 EM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여기다가 엔지니어링 EVM이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EVM. 언더 밸류 매니지먼트예요.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서 보면 스콥 관리에서, 스콥 매니지먼트에서 WBS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액티비티를 산출을 해서 스케줄 매니지먼트로 넘어가서 일정이 나오고, 그 액티비티에서 비용을 산정해서 코스트 매니지먼트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프로그레스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에 대한 보고를 드려요.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1조, 2조에 대한 돈들이 쭉 흘러가면서 과거는 어느 순간 돼서 보면 돈이 뻥 터져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돼서 가보면 스케줄이 확 늘어나 있어요. 그러면서 프로젝트 관리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 매니지먼트에 있는 언더 밸류 매니지먼트, 기성고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스케줄이 어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지, 비용이 어느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고를 하는, 그리고 조정을 하는, 관리라 그러죠. 아까 관리 얘기했죠? 컨트롤입니다. 컨트롤하는, 그리고 안 됐으면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롤이 바로 EM의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그런 롤을 하기 위해서는 EVM에 대한 기술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EVM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가다가 좀 뜬금없이 이제 PLM이라는 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PLM을 여기서 넣은 이유는 현대중공업에서 차세대 PLM의 개발이 착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는 기술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품에 대한 개발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해양 같은 경우 조선하고 해양이 달라요. 조선은 제품 개발을 누가 합니까? 조선소 출신은 여기 안 계신가 보네요. 저는 조선 해양을 다 했기 때문에 조선은 제품 개발을 조선소에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소에 제품 팜플렛을 가서 하고 거기에 옵션만 바뀌어줍니다. 해양은 제품 개발을 누가 하죠? 피지빌리티 스타디를 누가 하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컨셉을 누가 선택하죠? 네? 발주처가 하잖아요. 발주처가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발주처가 이건 하는 일이야 하고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따가 전망 얘기하겠지만 한국에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바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타개할 수 있는 기술, 우리가 발주처를 끌어들일 수 있는 기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로 PLM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PLM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면 이것만 이번 교육과정에 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들어가기에는 그럴 필요는 분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정도까지의 기술력은 솔직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PLM에 대한 적용 방향이라든지 각사의 그 방향이 있어요.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기본 지식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넣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쉬어가는 의미에서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으시죠? 4차 산업혁명. 오늘 여기 중소기업 오신 분들 보니까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을 그냥 드론에서 요즘 김건모가 드론 가지고 낚시하고, 그죠? 나는 그거 가지고 농약 뿌리고 살 거야.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다 라고 재밌게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중국이나 동남아,
이런 특히 일본까지도 우리가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지금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 기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저는 5D CAD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우리 양현순 교수님께서 이제 디지털 트윈 전문가신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사례, 깊게까지는 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특히 스마트 팩토리 하시는 분도 오셨는데 그쪽에도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고 적용되어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아마 제가 목표하는 건 이겁니다. 첫째는 EM의 역할과 놀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EM을 하실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해양 엔지니어링이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부서에 계시던 설계부서에 계시던 현장에 나가시던 그걸 이용을 하면, 그걸 이해를 하고 계시면 우리가 엔지니어링 그 프로젝트 전체의 중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노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신기술, PLM이나 4차 산업혁명,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기술들을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같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